중국 경제 흐름 체크합니다. 차이나 TV 시간인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 이슈들을 조 소장님이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나왔단 말이죠. 4.9%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적게 나왔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쇼크에 따른 그 경제적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직전 대비 분기로 성장률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3분기는 0.2%에 불과했습니다. 분기로 보면요. 예, 그래서 뭐 연율 기준으로 보면은 0.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제로 성장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뭐 중국 정부도 정책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그 인치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뉴 노멀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산업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현재 나타나는 성장률 둔화는 성장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적들을 중심으로 한 디레버리징, 그 부채 축소 압박이 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탄소 중립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은 조금 더 계속 둔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3분기 성장률은 한 5.2 이 정도로 시장에서 예측했는데요. 4.9%가 나왔고요. 사실 8% 성장 지금 중국 정부를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분위기라면 4분기는 어떻게 돼요?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요? 네, 4분기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보는 거는 내년 2월 달 국가적 그 정책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서 코로나가 국지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벤트 행사가 중지가 됐고요. 단체 여행도 자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소비가 지금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력 부족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생산도 차질을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손인 중국 정부가 직접 수요와 공급을 창출시켜줘야 되는데 과거 같으면은 인프라 투자를 진행시키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우량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거의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도 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제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성장률 8%가 위태로워질 수는 있지만 중국 정부는 8%는 수치적으로 지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좀 위험스럽겠지만 5%대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8%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다만 중국 정부는 8%보다는 낮은 6% 중반 이렇게 얘기하는데 4분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3%대 기록하면 연간으로 8%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연간으로는 8%는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이 19% 가까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를 연산으로 하면은 8%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도 몇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전력난입니다. 전력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좀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요? 네, 체제 구조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3060 목표라고 하면서 정책 제1순위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2000년 대비해서 13% 줄이겠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도 지금보다 2배인 8천만 킬로와트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저탄소와 관련해서는 무려 9경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시진핑의 교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여기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인사 고과에 여기에 따른 목표 달성치를 반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작년보다 3% 줄이게 되고 있고요. 상반기와 관련해서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던 10개
성에 대한 성장의 문책과 관련된 경고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이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자부품 회사들의 생산 차질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중국이 그린 에너지에 국영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모듈식 소형 원자료와 관련된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상 부유식 원자력 플랫폼 건설 그리고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3세대 원전 발전이 집중적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력난은 이제 말씀하신 정책적인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석탄 가격 상승이나 석탄 수급의 문제가 있을 텐데 호주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열심히 좀 석탄 수입을 하고 있어서 전력난 해소에는 이 측면으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도 있네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년간 새로 지어진 화력 발전소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고열량 호주산 그 석탄을 사용하게끔 설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주산 같은 경우는 1kg의 열량이 9,000kg 정도가 되는데요. 인도네시아라든지 콜롬비아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5,0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라고 하지만 열량이 낮다 보니까 그름도 많아지고요. CO2 배출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호주산과 다른 나라를 섞어서 쓰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현재는 다른 나라 거를 쓰다 보니까 보일러의 고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발전과 관련된 수명도 단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하반기 들어와서 보수 공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 상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 정치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게 사실 중국의 정책에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중국은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베이징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11월 8일부터 있는 육중전회라는 행사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잖아요. 육중전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요? 네, 육중전회라는 것은 중국의 차기 권력과 관련된 새로운 윤곽이 드러나고요. 또 중요 정책들이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에 당대회가 열리는데요. 우리나라 주주총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임원들이 교체가 되는데 7명의 상무위원들의 대부분이 교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시 주석의 권위가 얼마만큼 더 높아지느냐 문제를 여기서 다루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등소평의 그 버금가는 역사적 결의가 이번에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시 주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들어가는데요. 집권 10년 동안 G2 국가로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섰던 그 치적을 강조를 하고요. 또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산업을 이끌 사람, 또 중국의 운명을 좌우할 미래 발전을 책임질 사람으로 그 시진핑을 지켜 세우기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상기 임기에 그치지 않고 영구 집권 체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와 관련된 친정 체제로 그 빠르게 전환이 되면서 중국 사회, 경제, 문화 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내년도에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벤트 가운데 이제 12월에 가면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이제 내년에 대한 경제정책 그림들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데요. 이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 최근에 부동산 이슈라든지요, 혹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옥죄기 이런 게 있어서요. 경제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네,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5% 성장으로 성장률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는 강한 나라지만 내부 변혁에는 매우 취약한 나라입니다. 시 주석이 새로운 상무위원들을 등용하게 되고요. 또 4천만 명 그 공산당을 지도하는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사철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철일 경우에는 중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복지 부동 사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현재 25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순시조가 파견이 돼서 2달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투자와 관련된 대출도 꽁꽁 묶이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200만 개 국유 기업을 비롯해서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투자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헝다 사태가 그 촉발시킨 대규모 공사 중단 사태들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현재 선 분양을 받았던 중국인들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전 분양 제도가 앞으로는 완공 뒤 판매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회사,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 그리고 중장비 회사, 건축자재 회사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총 부채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경 8천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그 중국에서는 GDP의 10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경기 경착륙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예, 시진핑이 뭐 연임과 동시에 육중전에도 그렇고 덩샤오핑과 이제 마오쩌둥의 반열에 이제 오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당대회가 있고요. 내년에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 정책이나 이런 통치 철학을 강화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네, 아무래도 내년도와 대외 정책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과 관련된 통치 철학을 보면은 유물사관에 근거한 새로운 발전관, 민족과 문화에 대한 일체감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류 차단이 내년에는 더 그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뭐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뷰티와 관련해서는 방어벽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대외 정책도 보면은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음양 오행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데요. 풍수지리, 동승 서강, 그러니까 동쪽의 힘은 올라가고 서쪽은 떨어진다는 이런 원리에 심취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경제적, 군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억누르는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주변 국가와 관련해서 내정 간섭이라든지 군사적 팽창을 중시하는 전략 왜고가 한층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관련된 배타적인 진고이즘이 득실한다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중국 사상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 TV 중국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할 게 많은데 코너 시간이 다 됐네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